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선승의 홍미정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보는 것은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례 위주로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 사례와 관련한 그 법률 규정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보면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가 뭐 아무개가 공익신고했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개가 공익신고를 한 걸로 보여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마무시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더더구나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A는 B 대학교 총장인데 2021년도 1월 28일자로 C가 국민신문고에 위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다음날 인사교무처를 통하여 알게 되자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도 2월 1일경 D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C가 국민신문고에 신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D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A는 처벌될 것인가? 네, 벌금 70만 원 받으셨어요. 너무 무섭죠. 네,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학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자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판결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한번 판사님들이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누구냐면 공익신고자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 즉 교육부에다가 지금 민원 넣었잖아요. 지시에 따라 아니면 뭐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해당 그 부에 해당하는 그 교육부에다가 이첩을 시키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라라는 그 이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B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졌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정을 보자. 1번부터 볼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자칫 묻히고 감추어지기 쉬운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2번 C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 위 민원은 교육부로 이첩되었고 교육부 장관은 공문으로 B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과 학교법인 B 대학교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이 공문에는 민원인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비밀 유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 명기된 점. 이 민원은 다 명기돼요.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인 보호에 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또 민원인 보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기계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찍어서 내려보냅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피고인이 D에게 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렸고 D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 총장님이 말해서 그래 C가 얘가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4번, 동그라미 4번 보면 피고인이 B 대학교 교무처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를 하면서 내용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 이게 참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걸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확인을 해갖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에 대해서 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인적사항이나 아니면 C가 민원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진위 확인 절차에 거쳐서 했다. 이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기채용 비리가 있다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야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특수관계인이 다시 말하면 그 공채에 지원한 사람의 그 지도교수 과거에 지도교수였던 사람이 뭐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데 그게 맞아? 이 정도로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신고인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그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사실 확인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리였고요. 5번 보시면 피고인이 이에게 공익신고자 C의 배우가 누구인지 묻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었을 것 같아요. 즉 총장님이 다른 제3자인 E한테 야 보니까 C가 신고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처벌 받아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제20조에 보호조치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호조치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요걸 바로 보호 조치 결정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결정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원상 회복 조치.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된 거를 다시 원상으로 돌려라. 또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예, 돈 다시 원상 복귀 시켜줘라. 그 밖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장래의 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이런 세 가지의 보호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청인이 여기 이하 보시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너 공익신고를 이유로 네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건 아니다 라고 보이면 그때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조 한번 볼까요? 보호조치 등의 확정. 근데 여기 이제 보호조치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됐다고요? 원상회복조치, 돈 줘, 너 그 다음에 앞으로 저기 이제 불이익조치, 다른 불이익조치 다 취소하고 이제 하지 마. 이런 조치인데 이것을 받은 상대방은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국민, 즉 이 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인 만약에 기각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각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고 아니야 불이익 조치 해 불이익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너 이거 다시 그 원상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미지급된 임금 줘 이런 그 보호 조치 결정을 받은 상대방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호조치 결정이나 기각결정,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바로 법원에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결국 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역할을 이미 한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갖고 있으면 행정심판을 2번 거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재상 이상하니까 행정심판 하지 말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라 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A는 제주시에서 B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CD는 A와 각 계약 기간을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신고인들, 즉 CD는 2019년 6월 15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학원에서 원아들을 대상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생 상태가 불량하므로 즉시 단속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신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위생 상태 불량이에요. 급식 시 위생 상태 불량. 그랬더니 제주시 위생관리과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해서 조리실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 냉장고에서 유통기간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경과된 식재료 4개 품목이 발견됐고 그 외에 위생 불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판이 제대로 닦지를 않는다든가 그런 어떤 위생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드러난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신고인들은 2019년 3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로부터 불이익 조치인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계약 잔여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아까 못 받은 돈 주라라는 것도 그 보호 조치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규정 안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보호 조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15일 A가 신고인들을 해고했다고 보고 이는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원고에게 신고인들에 대해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결정, 즉 보호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구를 받은 A가 나는 지금 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에 대해서 심리를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됐던 거는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보호조치 결정의 그 예외가 뭐냐면 하나는 허위 신고의 경우 이때는 보호조치 해줄 수 없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만약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역시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주면 안 되는 이 2가지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자 일단 허위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했지만 사실 위생상태가 불량하지 않았다. 단지 유통기한 지난 게 조금 식재료가 몇 개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허위 신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 급식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뿐으로 실제 제주시청 위생관리과에서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어긋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하였음이 적발된 이상 이 사건 신고가 거짓에 해당하거나 신고인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짓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신고인들이 예를 들면은 한 10개를 신고했는데 그 중에 한 2개만 인정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8개는 허위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많이들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법원에서 보는 시각은 10개 중에 2개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장됐거나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위생 상태 불량이라고 신고한 이상
다른 뭐 식판이 더럽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위생불량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재료에서 그 유통기한이 지난 몇 개의 식재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금품을 목적으로 한 신고의 경우에는 역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인 C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원고와 갈등을 빚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보호 조치 결정을 받은 A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갈등 관계가 많았고 얘는 지금 돈을 목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신고한 거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갈등이 많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만이 많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신고인 C가 원고에게 원한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인들이 원고에게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 그건 나에 대한 보복적 목적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일부 사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면 뭐 일부 사적인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부인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법원 판례이고 그 판례의 태도를 또 그대로 답습한 판결로 저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판례 보겠습니다. A는 2012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2012년 5월 9일 전보조치로 가평으로 발령이 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하루 5시간 정도가 걸렸다. 네, 일단 여기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그 사측에 이제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찍은 격인데 신고를 했는데 왕복 5시간 정도가 걸리는 대로 이제 정보 조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A는 2012년 10월 15일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직속 상사인 C에게 전화해서 당일은 연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한의원을 방문하여 아래 허리 통증, 요천 축으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C는 그러니까 직속 상사인 C에게 발송했어요. 그랬더니 C는 뭐라고 했냐면 상관은 2012년 10월 16일 A에게 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출근하시어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예요? 네, 병가를 불허한 거죠. 병가 또한 입원하지 않았는데 전화로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출근해서 처리하세요.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랬더니 A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병가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출근 안 했어요. 이후 2012년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부친상을 치르고 나서 2012년 11월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근데 2012년 여기입니다. 지금 2012년 12월 5일 및 6일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시상식의 수상자로 참석하기 위해 조퇴를 신청했으나 어때요? 지금 회사에서는 이 사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자기한테 그 공익제보 자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신청했다는 사실로 지금 상까지 받게 된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불허했겠죠. 그래서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무단조퇴 후 시상식에 참여했다. 일단 병가도 허가가 안 떨어지고 조퇴도 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안 나왔어요. 무단 결근도 하고 무단 조퇴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2012년 10월 31일 임용권자 B는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사유로 A를 해임했다. 이에 권익위는 A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B에게 즉 임용권자에게
A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 조치를 해줄 걸 요구하고 아울러 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다. 네, 지금 공익신고 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보호조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B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어쨌든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안 나오고 조퇴했으니까 결국 무단 조퇴 아니냐 해임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B의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입니다. 자, 우선은 어떤 조문이 있냐면 이건 이제 판례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23조 2호를 보면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이 이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세상에. 추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추정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누가? 네. 임용권자나 사측에서 오히려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런 불이익 조치를 받을만 해서 받은 거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이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익신고자를 얘기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이 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측이 2013년 12월 28일 참가인을 2012년 12월 31일자로 해임했어요. 그럼 어때요? 공익신고 언제 했어요? 요 날 했어요. 2012년 4월 30일 날. 해임 날짜는 언제예요? 요 날이에요. 12월 30일. 2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가인은, 즉 신고인은 이 사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대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어떤 판단을 했냐? 아니다. 나는 뒤집을래. 그 추정. 다시 말하면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임당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 무단 조퇴했어. 그렇기 때문에 해임당할 만해서 해임된 거지.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임된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네 말대로 어차피 조퇴든 병가든 신고를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무단으로 결근하고 무단으로 조퇴를 했다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이 돼 라고 하면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징계사유로는 이릉 인정이 되지만 해임까지 한 거는 보복성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너무 어렵죠. 부정의 부정. 즉 있다. 신고와 해임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여기 보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위반할 정도가 아니면 출근하라고 계속하여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 미워서 불허한 거지.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병가를 승인해줄 마음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더더구나 공익제보와 관련된 시상식의 수상자로서 참석해야 된다라고 조퇴를 허가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허했다.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 나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것을 가지고 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주면 이건 어차피 망신이다. 우리 망신이다. 라고 봐서 조퇴를 불승인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퇴 시간도 이틀간 불과 1시간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한 거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일련의 조치를 보면 원고는 공익신고를 한 참가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일련의 행위를 본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왕복 5시간 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부시킨 후 참가인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거다. 즉 공익신고를 했고 이 해임을 한 것에 대해는 쭉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거고 사측이 패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 세게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뭐냐면 뭐라고 하겠냐면 그냥 간단히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익신고자하고 피신고자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 공익신고 자체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고 경위까지도 봐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안은 신고인을 보직해임한 사안인데요. 보직해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 보직해임이 추진되고 있던 그 중간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졌고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직해임을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측에서 이제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 봐라 이거는 공익신고 이전에 이미 우리가 보직해임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공익신고와 보직해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보직해임과 그 공익신고하고의 선후만 볼 것이 아니고 갈등관계 전체를 봐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갈등관계가 있었던 다음에 그래서 네가 이거 공익신고와 관련된 갈등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직해임이 이루어졌다면 보직해임은 공익신고하고의 선후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갈등관계 여기 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갈등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직해임에 관한 절차가 들어가졌다면 결국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더 보호하는 걸로 판례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A는 어린이집 원장 B에게 원화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여기 좀 올게요.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A가 새로 부임한 원장 C가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C, 즉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에게 A와 1년간, 즉 공익신고자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보호적 결정을 했다. 그랬더니 아니 신규 이게 지금 예전에 그 다니던 사람을 중간에 자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규 채용을 그 사람을 반드시 하라는 거냐.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역시 권익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시면 얼마나 이 보호 조치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익신고자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 조치 중에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 후보자에서 탈락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자유가 아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지만 이 공익신고자를 신규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결국 불이익 조치의 하나로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특수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참가인 등 보육교사들이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이 공익신고로 원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진술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결국은 신규 채용 절차 이전에 이미 불이익을 줄 의사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라는 건 항상 구체적인 타당성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중요한 사실관계가 한 두세 가지가 중복된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실관계들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대세는 공익신고자를 굉장히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